현행 국토 도시계획 체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까요? 쟁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를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국토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장기 거시계획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2차, 3차 국토계획에 아주 깊이 있게 관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토계획이 확정이 됐다 하면은 각종 매체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하던 그런 때,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느냐. 그런데 4차, 5차 국토계획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감의 계획이나 또는 부문계획, 관련계획 이런 데 대한 통제력, 장악력이 약화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거시계획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당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장 공무원들, 시도의 공무원들조차도 국토계획 그건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재임 기간, 이게 계획 주기와 맞지가 않는다. 서로 따로 논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선거철이 지나가면은 기존 계획은 로스트에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마련을 하거나, 그것은 대부분 다 비법정 계획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를 반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계획이라는 게 뭐 이래, 이게 장기적인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의문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 전반에 걸친 또 계획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심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현안 문제 세 번째는 관련 계획과 제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토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토계획, 그 다음에 시도계획,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이 있는데, 요것만 계획이 아니라 부문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기관망계획, 주택계획, 수자원계획, 행정계획, 각 부처나 아니면 부처의 부서마다 거의 계획을 다 갖고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너무 많이 생겨서 서로 중복되고 상충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영도 지역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본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도 지역 지구구역이 100개가 넘어요. 한 11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한 택지에만 해도 8개 이상의 영도 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일인데,
그럼 8개 구역이 완전히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규제 내용 보면 비슷하다 이런. 근데 이런 혼란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요즘은 어느 정도 국가정보와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혼란이 좀 약간은 적어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계획의 성격, 역할이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예를 들면은 우리 도시화의 특징이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이 급속성, 편향성 이 두 가지가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계획이 청사진 제시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일방 통행식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전략, 지침 제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기존 체계는 이런 문제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참여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든가 인접 분야와의 영역 분쟁, 예를 들면 토목, 건축, 조경, 도시설계 각 분야가 인접 분야들이 있는데 이들과 도시계획 분야, 국토도시계획 분야가 서로 차지하는 영역이 뭐냐 이걸 갖고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것은 아주 하게 진행되어 왔던 국토계획 체계 과거에는 그랬어요. 국토도시계획이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도시적 토지, 예를 들면 주거용지, 공업용지 얼마나 빨리 공급해 주느냐 이게 계획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 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3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과거의 제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 고쳐지기는 했지만 이게 요즘에 얘기되는 유지, 관리, 재생, 재건축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 과정의 종료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체제가 독재 체제, 권위, 관치 체제에서 민주, 자치, 분권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30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가 되고 자치단체의 계획 복권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거를 현재 우리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의 세 번째 원인.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세계 최대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경천 동지에 관한 사회 변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치 체제도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발 우선이었는데 이 개발 우선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친환경, 인본주의, 삶의 질, 고령화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계획 체제가 다루어야 할 신수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항상 하는 방식이 임기응변식으로 특별법을 만들거나 또는 행정 조치 같은 것을 통해서 계획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 계획 체제와 부분적으로 충돌되거나 또는 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다. 네 번째, 이건 조직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 또는 부처 내 부서, 자치단체 이런 조직이나 기관마다 틈만 보이면 자체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획 간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협력을 강제하거나 또는 유도할 만한 제도적 수단은 거의 없다. 이게 문제다. 마지막으로 체제 자체에 내재된 체제 유지 또는 변화 저항적 속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밈이라는 게 나왔고요. 문화적 전달자로서의 밈. 이것도 한번 생기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어떤 법령이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명적인 순간이 와야 됩니다. 계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아주 잘한다고 하잖아요. 개발권 국유화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무개발 이런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요. 언제 됐느냐? 2차 대전 직후에 됩니다. 그때 돼서 비로소 제도가 확 바뀌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혁명적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었다. 약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혁명적 변화나 인공지능, 디지털화, 또 무슨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토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국토정보의 통합 그리고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디지털 국토라고 부릅니다. 앞으로의 국토는 디지털 국토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고 또 국토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급속도로 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피드백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지금은 이런 거 하려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앞으로는 아마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동력이 되겠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아까 우리 대형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초고속 교통망을 수립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기술로 시간, 공간이 압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 활동을 억제하고 입지 제약이 극복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땅값이 싸고 환경이 좋은 외곽으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지의 구심력은 약화될 것이고 원심력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역도시화 또는 집중적 분산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거 과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요 동력의 세 번째는 로봇이나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노동 효율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이거는 2점이에요. 그러나 2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 절벽,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가 시간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따라서 놀이문화 이게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 욕구의 최상층에 있는 게 뭐죠? 문화, 예술, 창작 그리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체제의 어떤 변형을 근본적인 변형을 가져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컴퓨팅,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고도의 정보, 아주 고급 정보, 또 지식 이런 데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또 이것에 대한 공유 기반으로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챗보트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나옵니다. 기분은 좋지만, 야, 이게 이런 엉터리가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주제를 받고 똑같은 주제로 한번 챗 GPT에다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국토 도시계획 체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놀랐어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여기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제가 참고를 한 것 뿐이지 이 내용에는 그게 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1년 사이에 이런 정도로 변하고 16년을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여러분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계획과의 역할 다 달라질 거예요. 여기 기술사 협회 회장도 와 계시지만 기술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교육, 의료, 컨설팅, 공공행정, 원격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미 일상화, 어느 정도 일상화의 초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머지않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택근무, 그게 일반화되겠죠. 1인 기업, 이거 3D 프린팅하고 합쳐서 굉장히 앞으로 성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영업이 많은데 장영업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개의 대기업, 나머지는 다 자영업.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고용구조가 변화될 것이고, 또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이 결합되잖아요. 메타버스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인간 활동의 시공간, 이것이 근본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5번째는 BT, NT, CT 기술 혁신으로 삶의 기본 여건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BT를 얘기를 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노화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곧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100세, 120세가 보통입니다. 어쩌면 200세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뭐 인공지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두뇌를 완전히 바꾸려고, 신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그런 변화가, 이런 삶의 그런 역할의 변화가 올 것 같다. 당연히 수명은 연장되고요. 가족 구조, 공동체 구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고요. 뭐 탄소 중립이,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기후 조절, 뭐 요새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제되고 관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인간 활동의 입지 체계, 토지 이용지, 그것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우리 토지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과 균형 불균이에요. 이게 꼴부지의 아테네 헌장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한 100년 그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의미 없는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토지 이용의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대전환기, 앞으로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북도 도시계획 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건 순전히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이것을 역시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의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 국도 도시계획은 과연 존속 가능하냐, 계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은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국도 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최적의 삶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 동안 국토계획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방임하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국토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계획의 체제는 기본 구조는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디지털 국토가 형성이 되면서 계획의 종류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마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유사 계획은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의 공간 단위는 계획 목적에 따라서 아주 작은 생활권부터 초광역권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따라 다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획 기간은 장기 계획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필요가 없는 20년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을 텐데 무슨 계획을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계획은 다시 과거처럼 10년 계획으로 돌아가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계획의 역할과 내용, 이것도 역시 변하게 되는데 계획의 내용은 추상적인 청사진이 아닌 사업, 전략, 지침 제시 이렇게 구체화되고 정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디지털 시대도 정리로 돼야지 대충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신개발보다는 유지, 관리, 재생, 리모델링, 기능 전환 이런 쪽으로 계획체제 핵심 주제가 옮겨갈 것이다. 토지 이용의 분류, 규제 방식은 가상 공간 관리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인데 따라서 과거 로컬 위주의 방식은 없어지고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해진다. 대중소 생활권 구성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교통수단 관련된 시험, 이를테면은 드론 이착륙장 또는 여가공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획 수립 주체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 수립 주체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지근거리로 상향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앙정부는 총리실적으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적으로 계획 업무가 넘어갈 것 같고 자치단체는 도시계획부가 아니라 기획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종합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주민 이해 당사자와 상시 온라인 협치 체계가 구축이 되고 상시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피드백을 통해서 수시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그러면은 계획법이나 수단, 계획 수단 또는 계획과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아마 전임 공무원이 계획 수립, 변경 이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실장님이 직접 계획 수립하고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왜? 계획 기법 수단, 이 인공지능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뭐든지 가능. 그럼 계획관은 뭐 하는 거냐? 계획관은 인공지능 전문가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직업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럼 결론은 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시대라는 대전환의 혁명적인 시대 상황에 도래하면 현행 국토 도시계획 체제가 안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대부분 저절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시대가 장기화되게 되면 현저한 여가 시간의 증대, 수명 연장, 실제와 가상 세계의 문제, 윤리, 가치 체제의 변형, 디지털 대중 통제. 이 디지털 대중 통제가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조지 오웰의 1984년 큰 형이 모든 걸 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 위의 모든 정보가 다 위로 올라가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아마 정책 결정권자는 그걸 원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시대의 도래를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비상한 사회 환경이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비롯해서 또 도시계획 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또는 해체를 초래해야 하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토 도시계획 학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좋아해요. 1년, 2년 그냥 지나갈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이게 정말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혜, 노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무서운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